사실 중요한 사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테크 강사 배성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 P2P 투자의 부실률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다뤄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생각보다 P2P 투자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당연히 P2P 투자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핫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P2P 투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나 구글 쪽에는 P2P 투자라는 이름으로는 P2P 투자, P2P 금융이라는 이름으로는 딱히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어 투 피어죠. 죄송합니다. 영어 발음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피어 투 피어의 준말인 P2P 금융 방식을 금융 서비스에 적용한 것이며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도 한다. 과거 프루나 기등 P2P 기반 컴퓨터 파일 공유 서비스를 떠올리면 쉽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바로 나무 위키에서 이야기하는 P2P 금융, P2P 투자의 정의입니다. 내용이 어렵죠?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게 뭔지. 예전에 저는 되게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어서 옛날 얘기 좀 하자면 예전에 P2P라는 그 어떤 방식의 파일 공유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일을 다운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P2P 방식으로 다운을 받는 거였죠.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개봉한 영화, 얼마 전에 제가 극장에서 본 게 아쿠아맨인데요. 아쿠아맨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아쿠아맨이라는 영화를 누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PC에. 그래서 그거를 어떤 웹 서버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저한테 연결해주는 서비스, 그렇게 파일을 다운받는 형식을 P2P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P2P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P2P 금융, P2P 투자보다는 그때 우리가 파일을 공유하던 방식, 그 P2P 방식이 조금 더 떠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 거기서부터 파생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다이렉트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그냥 P2P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업체를 P2P 업체 그리고 P2P 금융업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중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물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루지오 1000세대에 있는 프루지오 단지를 중개를 하고 있는데 그 1000세대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P2P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주체는 아니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중개업도 똑같죠. 두 사람을 연결해주고 매수인과 매도인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주고 거기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있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언뜻 보면 둘 다 좋죠. 돈을 빌리는 사람은 굳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럼 은행에다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굳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서 적은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다이렉트로 빌려줌으로 인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이것만 놓고 보면 되게 좋은 시스템이고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저는 의미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런 장점만 존재할까요? 과연 이 상품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제 날짜에 꼬박꼬박 이자도 주고 제 날짜에 원금도 주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도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피트 상품도 돈을 빌려간 사람 쪽에서 여유가 있어서 제때 이자도 지급하고 원금도 주면 상관없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가장 큰 리스크는 그런 어떤 부실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P2P 업체는 최대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신용도가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로 돈을 갚을 여력이 되는지를 충분히 검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검증된 상품들을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P2P 금융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게 되겠죠. 그게 P2P 업체가 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선별 상품들을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그런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돈을 받게 되면, 대출을 받게 되면 굉장히 좋죠. 다 윈윈입니다.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함되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좋은 구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것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중개에 빗대어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집을 사려고 부동산에 갔어요. 내가 집이 필요해서 집을 사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에서 엄청 이 아파트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요번에 이거 사시면 진짜 대박 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땡 잡으신 겁니다. 이거 지금 3억인데 나중에 무조건 5억 갈 거고요. 이건 뭐 절대 안 떨어져요. 보통 이러고 팔죠. 예.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많이 팔아야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서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뭐 여기 학군도 좋은 것 같고 뭐 지하철도 들어온다고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대출 기대도 좀 풀릴 것 같아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3억에 그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값이 떨어진 거예요. 오르기는커녕 5억은커녕 2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손해를 봤죠. 손해를 봤는데 그 중개업자의 예측을 믿고 내가 투자해서 손해를 봤는데 그 중개업자에게 내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고소고발을 할 수 있나요? 그 중개업자에게?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중개업자 각서를 써줬다 아니면은 뭐 그 중개업자가 뭐 보증을 써줬다든지 절대 떨어지면은 이거는 내가 무조건 보상해 드릴게요 라는 보상의 뭐 보증을 쓰는 뭐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만 보증을 써주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하는 특수한 경우로 제외하고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그리고 내가 구입한 거에 대한 책임을 중개하는 사람이 그 책임을 크게 지지는 않아요. 예, 저도 중개업 오래 했습니다. 중개업자에게는 그런 책임은 없어요. 말 그대로 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바로 투자자에게 있는 거죠.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P2P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P2P 업체에서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고르고 골라서 그리고 자기네가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아주 정말 돈을 잘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담보물이 아주 탄탄한 것들만 골라서 자기네가 갖고 올 거예요. 그리고 전시하겠죠. 자기네 업체 홈페이지가 됐든 아니면은 방문하는 고객들이 됐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투자자가 하는 거고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투자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돈을 빌려간 사람 쪽에서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일이 잘 안 돼서 돈을 못 갚게 돼 있을 때는 중개한 쪽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데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는 P2P 투자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정말로 서민금융이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자를 주고 그리고 또 대출해준 사람들에게 은행이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배가 불러지는 구조, 은행이 커지는 구조인데 이 P2P라는 구조가 잘 활성화가 되고 좋아지면
서민과 서민끼리 돈을 주고 받는 구조, 은행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닌 서민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서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데미지는 이 사람이 안 가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P2P 투자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부실률이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이 영상을 먼저 찍고 그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반대로 뒤집히긴 했죠. 그래서 그 부실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P2P 업체가 부실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선 제가 지난번에 찍어놓은 지난번 영상을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이랑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서들, 그리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P2P 업체들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설명서나 내용들을 쭉 찾아봤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P2P 투자도 잘만 선별하면 굉장히 괜찮은 투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좀 약간 이제 거부감이 있었다가 좀 안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부실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실은 항상 일어나고, 부실이 일어날 것과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이미 업체가 잘 선별해 놨지만 내가 한 번 더 걸러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P2P라는 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투자잖아요. 리스크 관리는 본인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P2P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부실률, 위험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리스크를 바라보는 관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전에 찍어놓은 영상에 참고하셔서 더 좋은 투자, 성공적인 투자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발음도 잘 안 되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